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방희입니다. 경제라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한 나라의 경제 생산을 결정하는 것은 두 요소뿐입니다. 노동시간과 시간당 생산량입니다. 노동시간은 주로 출산율과 관련이 있고 후자가 바로 생산성이라는 거죠. 결국 장기 경제 성장은 인구와 기술이 함께 추는 춤입니다. 이 두 가지는 1, 2년을 두고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10년 단위로 변화합니다. 출산율을 움직이는 것은 전쟁이나 정부 정책, 사회적 관습 같은 요인도 있지만 자녀를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은 다분히 이 문제에 기인하는 거죠. 최근에는 우리 저출산 현상이 선진국 모두가 겪은 당연한 추세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만 일종의 정신 승리일 뿐 장기적인 해법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기적인 저출산 추세에 좌절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장기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키울 수도 있고 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 기술이나 자동화를 통해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까지 우리의 장기 성장이 노동시간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제는 시간당 생산량, 즉 생산성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인구라는 우리 경제의 장기 함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성공예감이 특집으로 마련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의 향방은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인구 통계 요인이 몰고 올 우리 경제와 삶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이 한 주 동안 포스트 코로나 경제의 향방은 이런 주제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구 얘기를 해볼 겁니다. 다소 좀 거창한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상은 우리 경제 생활이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공예감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를 쓴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제로이코노미의 저자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와 함께 인구 변화에 따른 우리 생존 전략, 또 경제와 삶의 변화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인구 얘기를 두 분은 이제 강연에서들도 많이 하시고 책에서도 꼭 중요한 챕터로 다루시던데 보통 사람들 대화에서는 인구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뭐 인구도 그렇고 환경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결국 케인즈가 얘기한 대로 우린 다 죽는데 하고 피부에 안 와닿는다고 느낀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실감하고 계시죠, 홍 박사님? 네. 뭐 그게 주는 게 우리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왜 중요할까요, 조 박사님? 일단은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그 국가에서 뭐 생산을 하든 예. 아니면 물건을 사든 특히 집과 관련된 이런 오랫동안 쓰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인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러한 식으로 정부가 쓰는 돈의 수입원이 사실은 세금이죠. 사람이죠. 예. 예. 근데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나 연금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런 면에서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예. 장기적인 전망이나 이런 걸 볼 때 인구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인구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 그리고 그 책을 광고하는 컨텐츠를 보니까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다. 인구가 뭐 준다 이런 우려들이. 우선 선진국의 궤적이 다 이랬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이 아주 극적으로 향상됐다는 반증이다. 이런 논리도 등장하던데 저는 그걸 이제 정신승리라고 했습니다만은 홍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예. 사실은 뭐 뒤에 자세히 다룰 이슈긴 한데 이제 예.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조 박사님 잘 이야기하셨지만 일단 주택 문제랑 굉장히 연관이 돼 그렇죠. 있는데 예. 예전에는 이제 일본의 주택 가격 폭락한 게 인구 감소 때문이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2005년 6년부터 일본 동경이나 오사카 권역, 그러니까 메갈로폴리스라고 부르는 거대 도시들의 이제 집합체인 지역들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 때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옳은 지 지금 15년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건 안 맞는 거죠. 결국 인구의 감소 시대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받는 충격들은 생각보다 덜한 면이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지적들이시고 두 예. 번째 지적이 이제 뭐냐면 네. 결국 4차 산업혁명 문제 같아요. 로봇이 인간의 어떤 노동력들을 대체하는 대체할 테니까. 특히 최근에 저 아주 인상적으로 본 뭐 동영상에 따르면 예. 그 물류 관련 로봇이 집 나르는 광경을 보는데 이거 인지 능력이랄까 또는 일을 하는 모습이 야 이거 물류 쪽은 정말 앞으로 노동력들 저희 하차 아르바이트가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전부 기계로 대체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을 잘하더라고요. 결국 예. 이런 식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사람이 안 하는 것을 로봇이 대체해주면 좋은 일이지만 대신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역설적으로 이제 인구의 감소 시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노동력 수급 문제들이 사실은 제일 경제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완화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반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 문제라든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뭐 인구 감소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장기적인 경제의 생산성이라는 게 노동 시간과 시간당 노동 생산량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인구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노동 시간을 통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해온 국가니까 저 성장의 어떤 장기적인 원인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우리가 정신적으로 좋은 면을 부각시켜봐도 또 최근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제 저성장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까지 부각되고 있어서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자리나 방송에 가서 말씀드릴 때 예. 특히 이 인구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시는 걸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많아서 좋을 게 뭐냐. 특히 젊은 층에서는 취업도 잘 안 되는데 그렇지. 사람이 많지 않으면 쾌적하고 일자리 구하기도 쉽고 특히나 뭐 가끔 저도 그 지표 나올 때 농담처럼 드리는 이야기가 예. 1인당 GDP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국민소득 높아지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GDP 국가에서 만드는 게 똑같더라도 사람이 줄면은 그냥 나누어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1인당 그렇죠. GDP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예. 단순히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것이 뭐 4차 산업혁명, 예. 특히 로봇, 그리고 자동화 이런 걸로 인해서 어쩌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충격은 네. 기술이나 이러한 발전에 의해서 상당 부분 그 충격이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흡수는 하겠지만. 그렇죠. 한마디로 예전보다도 로봇이나 자동화의 힘에 도움을 받아서 똑같이 만들거나 도리어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인구가 줄더라도. 예.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예.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을 누가 사줄 것이냐라고 하는 수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줄더라도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렇게 사람의 숫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한 부분에서는 역시 장기적인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예. 일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 자체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 승리라고 제가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진국이 밟았던 궤적이라 그러는데 유럽이나 북유럽, 서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또 출산율을 거기 되돌린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1, 2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 이걸 막연히 그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즐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조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니까 바로 이어가자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감소라는 게 경제 위기와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책에서 이제 주장하셨던데 구체적으로는
아까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돼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이 좀 낮은 편이었죠. 예. 특히 남유럽 국가 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음흠. 1.3명대 정도 수준. 일본도 사실은 지금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수준을 사실은 저희는 초저출산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엄마, 아빠 두 사람의 어른 사이에서 그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가 1.3명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0.8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명의 엄마, 아빠 사이에서 평생 동안 태어나는 아이가 0.8명인 거죠. 그러면은 보통 한 세대를 25년, 30년 정도라고 볼 때 한 세대가 지날 때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반 이하로 갑자기 줄게 될 겁니다. 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충격이 무엇이냐.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공교롭게도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의 장기 저성장 불황이라던가 또는 저희가 2010년대 초반에 봤었던 유럽의 재정 위기라던가 예. 이러한 시기들이 해당 국가의 인구 충격 또는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시기와 맞물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기의 영향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노동력 측면에서의 요인도 굉장히 컸었지만 예. 특히 유럽 재정위기처럼 젊은 층의 인구가 줄면서 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반면에 세금이라던가 공적연금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노년층은 많아지다 보니까 예.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환멸이나 또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된 젊은 층은 도리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그 경제 충격이 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네.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이 얘기?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동의하는데요. 특히 예. 그 재정 문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게 이 경제 구조를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 구조. 인구만 볼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죠. 그렇죠. 여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요새 수출이 회복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GDP 한 40%가 수출이에요. 높았을 땐 60%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출 국가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남유럽 국가나 일본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대예요. 그리고 또 특히 유럽 국가들은 영내 교역으로 많이 부풀려져 있는 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EU니까. 예.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이 재정 문제는 저도 박사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는데 예. 인구 감소가 경제 위기로 가게 되는 이 잠재적인 위험을 높인다라는 건 동의하지만 이걸로 다 결정적인 설명하려니까 요인으로 특히 해석하는 우리나라 건 같은 경우는 모르겠네요. 뭐 작년 2020년 인구 감소, 등록 인구 감소를 했는데 지금 경기가 엄청 좋아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쟁점 하나를 더 살펴보죠. 아까 홍 박사님이 얘기하시다 이제 만 건데 부동산 폭락론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사실은 인구 통계 요인이었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당분간도 벌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일본 사례를 들어주셨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거기가 예. 이 지역별 주택 가격 통계를 제가 살펴보는데 예. 너무너무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토지 가격은 91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한 26년 빠졌어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전국적으로 보면 폭락했는데 예. 도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한 거죠. 이게 뭘 뜻하냐? 예. 저는 그래서 인구 문제가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양극화 바로 지방 소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 도쿄나 오사카 집값이 이렇게 올랐나 하고 좀 공부를 해봤더니 예. 이 두 지역이 세계 100대 클러스터 그러니까 산업과 학교의 중심지를 클러스터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 클러스터에서 1등, 6등이에요. 예. 동경이 세계 1위, 오사카가 세계 6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학문, 뭐 기술 발전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아까 제가 잠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정보통신 산업의 근로자들을 제가 좀 이제 요새 자문하느라고 만날 기회가 있는데 예. 회사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정말 우리 조 박사님도 너무너무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게
그 회사 사무실이 어디에요가 면접의 가장 결정적인 그 이제 인기 있는 개발자들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그렇게 거기가 중요해요? 이렇게 했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니 나 거기 동네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가 거기 있으면 직장 옮기기가 너무 편하다. 그 지역은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증권사가 여의도 모여 있는 이유를 저도 잘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문제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화, 그러니까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는 반면 예. 클러스터, 이 혁신의 중심지, 특히 정보통신 산업의 중심지는 인구를 마구마구 끌어들이니까 이게 이제 먼 훗날 정말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겠지만 예. 지금처럼 정보통신 혁명의 어떤 추세가 더 이어질 강화되고 때는. 있을 때는 이 충격이 조금은 유예되는 면도 있지 않냐. 예.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냐. 조 박사님은요. 이 부동산 폭락론은 시기를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최근에 또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때 늘 인구 통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인구만으로 부동산을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요. 예. 양극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 최근에 그 부분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러한 인구 문제만으로 유럽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네.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예 일리가 있으십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양극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 우리나라는 유럽과 다르게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당히 괜찮았죠. 예. 그러면은 지난해 올해 지금 빠르게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들 늘어나고 있는 수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할 경우에 정말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경제 성장률, GDP, 수출 증가율, 주요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 이런 걸로 보면은 굉장히 경기가 좋은데요. 예. 반면에 그 수출이 이러한 지표들에서는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만 사실은 이런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연관되어 계신 국민들은 생각보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훨씬 더 많은 분들은 내수, 서비스, 자영업 이런 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쪽은 어떻게 보면 수출 부문과 지금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장기적으로 볼 때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는 것은 내수 소비, 이러한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숫자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인 건 맞고 경제 성장률, 기업들의 이익 이런 부분에 수출이 중요한 건 맞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 특히 내수 인구가 이러한 부분이 인구가 관련이 있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 쪽에서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홍 박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단순히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네. 교육, 문화 그리고 뭐 소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 도시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몰려 있는 쪽에서 생활하고 소비하고 교육받고 일하고 이러한 효과가 주는 일종의 집적화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 이미들 알고 계시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 수도권, 서울에서 교육받고 일자리를 구하고 여기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집을 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사실 어떻게 보면 폭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지표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1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서 살게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자체의 숫자로 볼 때 거의 절반에 달하는 지자체가 일종의 지방 소멸 현상. 한마디로 인구가 너무 이제 늘지 않거나 줄어서 예. 지자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정확하지 너무 않고 크고 단순하게 보는 예. 건 의미가 없다. 총량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예. 앞서 말씀드린 성장률이나 GDP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 2314번님이
이제 인구 구조 변화와 조선업 같은 중후장대 제조업 운명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해주시는데 앞서서 조선업 얘기를 좀 했거든요. 조선업 경기가 나아진다 그러는데 아직 시차도 있을 뿐더러 새로 사람을 고용할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다 이제 로봇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금 우리 경제 먹거리는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사람 많이 안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인구 구조 변화와 반도체 관련 산업 전망을 부탁합니다 해주셨는데 어떨까요? 반도체 같은 이제 장치 산업, 장비 산업에 더 주력해야 되는 건가요? 인구가 줄게 되면? 그게 이제 경쟁 압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저 박사님 정말 잘 설명하셨지만 예. 옛날에는 제조업이 생산성 향상도 되면서 고용도 늘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좋은 시절들이 끝났다. 대략 2010년 초중반으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방금 굉장히 너무너무 잘 설명하신 장비 위주로 가고 기계에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사람 많이 뽑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실제로 올해 대그룹들이 다 공채를 없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수시 채용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취업문이 닫혔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아까 그 산업의 클러스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는데 네. 예. 우리 동남 해안벨트가 최근에 너무 오랜 기간 불황을 겪으며 그렇죠. 좀 많이 해체된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또 하고 계세요. 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연구자들을 만나보면 예. 결국 둘 다 좀 안타깝지만 예. 경기는 좋아져도 고용이 바로 탄력적으로 회복될 늘 수 없는 것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큰 그림 얘기를 해봤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와 삶을 인구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 서윤성 님이 제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경제 전문가 두 분이 나오셨네요. 오늘 신받네요 해주셨는데 두 분 팬이 많아서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더 디테일을 들여다보자면 노동력 수요에 미스매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지금도 저희들한테 농촌 이런 데서는 인력 부족 때문에 일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좀 노동시장의 하부층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와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안 이루어졌거든요. 홍남기 부총리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외국인 인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야 될 단계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앞서 유럽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은 유럽은 인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줄지 않고 있죠. 예. 중요한 이유가 출산율을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방어한 측면도 있지만 예. 중요한 것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자들? 생겼던 문제로 인해서 예. 난민이나 이민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들였던 것이 예. 그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이민을 끌어들이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우리 경제가 그러한 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회적인 공감대도 문제고 예. 특히 그러한 이민이나 난민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사회나 정치적인 문제 또는 테러 이런 일종의 것과 충격을 받은 셈이죠. 그런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인구 출산율을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어떠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냐. 사실은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물가지표 측면에서 그 주된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많이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 공급이 안 되면서 지금 영향을 그런 저희가 받고 있는 말씀들 셈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그 부작용을 겪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해법을 못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서 반도체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신데 예. 그 부분과 관련을 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우리 주력 수출 산업 업종이고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쪽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예. 그쪽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돈을 많이 벌거나 임금이 오르고 네. 또는 자산이 많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산소득으로 돈을 버시겠지만
그쪽에서 고용시장 측면에서 일을 하시기도 어렵고 자산이 많지 않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계시지도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국민들은 이렇게 잘 굴러가고 선전하는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의 이러한 호황에서 괴리되거나 오히려 소외되어 더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양극화 진행될 가능성이 도대체 있다. 왜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이렇게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제기가 되고 특히 뭐 기본소득 또는 재난소득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버는 많은 부가 특정한 부분에 한정되거나 집중되고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을 때 예. 정책 당국이나 정부나 또는 우리 사회나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무언가 보완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인 거죠. 그렇군요. 그 바탕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가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밀레니엄 세대 얘기를 좀 해보죠. 요즘 저 인구 구조의 소비나 경제 활동의 주역으로 거론되긴 합니다만은 곧 있으면 인구 구조의 핵심이 되기도 하겠죠. 밀레니얼 이코노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 이제 홍 박사님이 이게 이제 시작된 거다. 단순히 미래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 세대들이 많은 걸 바꾸고 있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도 이른바 20대의 반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청년 세대들은 왜 이토록 불행해야 되는지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는데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버지보다 늘 나은 삶을 살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보다 오히려 뒤처지는 선택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정보통신혁명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를 20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비가 잘 안 돼 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벚꽃 피는 순서대로 어디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그런 겁니다.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네. 이렇게 앞으로 학령 인구들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정원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었고 예. 대학 정원도 정원이지만 사실은 전공 조정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고용정보원이라는 정부 기구가 있는데 예. 여기서 발표한 걸 보면 향후 한 10년 동안 공학 부문에서 일자리가 26만 개 이상이 더 생기는데도 거기 전공자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노동력의 공급 부족이 부족이 될 26만 테죠. 명.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제가 모 대학 경영학과 교수입니다만 예. 사회과학 계열이나 이런 데는 보면 20만 명 이상 또 공급 과잉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앞으로 인구가 줄고 학령 인구 줄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한 10만 명 정도 초과 수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고용이 안 되고 특히 우리 젊은 밀레니얼 세대는 다 공무원 시험으로 가는가? 네. 이게 이유가 나온 거죠. 이게 사회가 변하고 있으면 그 변화에 맞춰서 공급도 해줘야 되는 게 시장 경제이고 흐름인데 전혀 그게 안 시장에서 됐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근로자들은 적게 공급되고 반대로 사회가 점점 변하면서 특히 그 제일 많이 줄어든 데를 하나 이야기하면 은행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은행 다니다 나왔지만 은행 창구에서 이제 입출금 하시는 분들 발견하기 어려워요. 어떨 땐 지점장님이 나와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사회가 어떤 기술 변화나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제 준비를 못한 건데 개인들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죠. 우리 조 박사님 공무원으로 다 간다 그랬는데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 일자리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에 공무원 인기는 여전하거든요.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떻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해봐라 해도 그게 먹히겠습니까? 유망한 직업도 바뀔까요? 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젊은 층이 도대체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 예. 그리고 특정한 직업에는 왜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왜 특정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집을 사려고 하느냐. 사실은 그분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저 같은 사람들이 집적화, 클러스터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지금이 미래를 보여주는 일종의 중요한 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뉴스에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신 것처럼 특정 업종, 특정 직군, 특정 전공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남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미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 교육이라던가
또는 다른 부분과 관련된 보완적인 교육 부분에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더 어린 아직 직업이나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청소년까지도 포함을 해서 예. 그런 계층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어느 쪽에서 사람이 모자라고 남고 있나 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얘기는 너무 낡은 얘기고 네. 또래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건 또 현재지만 미래는 아니니까 네. 미래를 봐야 될 텐데 저도 늘 현장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경제적 판단 하에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 홍 박사님께는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우리가 나눈 얘기들이 어쩔 수 없는 미래라면 이 가운데 유망한 재테크랄까요? 요즘 젊은 세대가 재테크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 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성장 산업의 중심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 성장 산업의 양대 중심지가 있습니다. 예. 세계 100대 클러스터 안에 네. 우리나라 그 주요 지역이 2개가 있는데요. 예. 서울이 세계 3위. 음.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 22위가 대전입니다. 되죠. 대전 대덕을 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세종까지 연결되겠죠.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예.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지역들에 대한 것은 뭐 관심.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우리 경제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상당히 싶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결론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네, 시닫고 있는데 뭐 경제적 판단을 한다면 그런 뜻이라는 걸 텐데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유망한 직업 같은 것은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주변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좀 미래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개인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매듭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얘기 같지만 우리 삶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저희 성공예감이 이 두 분과 함께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님,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